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인 김 씨, 지금까지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한 종류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국가수 감정 결과 피해자 몸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 약물이라면 사망 위험성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같은 경우에도요, 이 음주 상태에서, 그러니까 술과 함께 반응을 한다거나 숙취 해소제와 함께 반응을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용량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치사에 이를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물질들이 검출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여러 가지 약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음주 상태에서 이런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한다면 당연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계획범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 남성에게 또 동일한 방식이었죠. 네. 이 약품이 든 이 음료를 건네서 해당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해에 아주 굉장히 중한 스트레스밀 물을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1월에도 똑같은 범행 수법, 모텔에 입실 뒤 해당 음료를 건네서 사망케 하고 2월 9일에도 똑같이 모텔에 입실한 이후에 음료를 건네서 이 해당 남성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약물, 특히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직접 조제해서 어떤 음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계획적이다라는 부분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계획성, 고의성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피해자 여성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감안한다면 살인의 고의성 입증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지금 상해 치사 형태로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상해 치사라는 건 내가 상해할 정도의 의사는 있었을지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인지는 몰랐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일단 입증이 가능한 상해 치사를 적용한 것이고 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미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해당 약물들을 복용하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 상태에서 이런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네. 또 중요한 지점은 이미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이 남성이 해당 음료를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대범하게 용량을 더 늘려서 범행을 이어왔다면 충분히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고 오히려 어찌 보자면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용량을 높인 것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사 과정 결과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 입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피의자 김 씨 잠재우려고 약물을 먹였을 뿐 사망까지는 예상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동기 확인에 위해서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는데 이러한 좀 심리 분석 결과가 실제 재판이나 좀 형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일단 정신, 감정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범행의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고 쉽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는 이 범행 직후 일부러 고의로 문자 같은 부분을 남겨놓은 정황도 확인이 됩니다. 네. 너가 잠만 자고 있으니까 먼저 갈게, 이런 문자를 모텔에서 나온 직후 발송해 둔 건데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본인이 유도한 그런 상황임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놨다는 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오히려 계속해서 농도를 높여서 그 정도를 더 높인 이후에 계속해서 유사하게 피해자들에게 권했다는 부분은 정신적으로 어떤 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이 곧바로 뭐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렇게 양형에 있어서 오히려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전에 모의된 범행이었다면 이것이 어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 부분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만약 살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연달아 지금 3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의식을 회복해서 상해 정도에 이르렀고 이후에 연달아 2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만에 하나 다른 또 피해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범행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추가 피해자에 대한 확인도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살인으로 바뀔 가능성,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의성입니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피의자가 본인이 어떤 위해를 입을까봐 잠시 재워두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좀 구분해서 볼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극물, 뭐 녹약이라던가 이 농약 같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먹이려고 했다면 좀 곧바로 살인의 의사가 좀 입증되기 쉬울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처방받은 안정제, 진정제 성분의 약을 먹였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까지는 부정될 여지가 일부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용량을 굳이 투약했다는 부분은 이미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 농량을 점점 늘려갔다는 점이 살인의 고의를 좀 뒷받침해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계속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이미지술 형식으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무려 21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런 일이 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언제 정확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네. 확인을 해보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금 잃어버린 걸 확인한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서 분실하는 그런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자 이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또 발견이 된 것인데 비트코인 22개면요. 시세로서 보더라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 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소재가 불분명해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멈추고 있으니 그 비트코인도 장기간 보관만 해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던 이 USB, 이 월드 콜렛이라고 해서 네. 월드 월렛이라고 해서 일단 이 비트코인의 지갑 보관소 같은 경우 자체가 탈취당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싱 사이트 같은 게 접속이 되어서 이것이 피싱 사이트의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 협력자, 조력자가 있어서 이것을 탈취해갈 수 있는 비밀키, 인증키 등이 복사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보관 장치인 콜드 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는데 안에 담겨있는 비트코인만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구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요. 이것을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수사가 지금 피해자 소재 불명확으로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던 사건이 아니니까 이 비트코인의 분실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네. 이 콜드 월렛, 그러니까 보관소는 그대로 있으니까 설마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도난당했을지는 몰랐던 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수익이 요즘 대부분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코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뭐 현금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범죄 수익을 일단 몰수해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물이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어찌 보자면 관리가 있어서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증키 탈취 등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면 범죄 수익이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가상자산만을 노리는 신종 범죄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관리하고 아니면 이 대체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외부 위탁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대안책을 열어두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싱 접속 가능성 그리고 내부 연루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난달에 광주지검에서도 약 300억 상당의 이 비트코인이 분실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유사 사례에서 이 수사기관에서 이 가상자산의 관리 문제가 좀 도마로 떠오른 건데요. 요즘 이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5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뭐 5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리 부실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관리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면 분명히 이 허점을 노리는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해커의 공격이라던가 이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만을 공격을 해서 이것을 유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사전에 인지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이후에 이것의 입출입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책 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입니다. 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인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근거 뭐였습니까?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1,50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 배상 책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액수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만큼의 액수인가는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 이 당일의 모습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었는데 여성이 귀가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성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머리를 향해 강력하게 이 돌려차기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요. 무차별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이 남성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 이후 7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요. 단순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성폭력 관련 범죄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1심에서는 살인 미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 항소심에 가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검출이 되면서요. 성범죄와 관련 부분이 2심에 가서야 인정이 되었고 네. 강간, 살인, 미수
훨씬 더 높은 법정형이 가능한 2심에서는 강간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가해자는 추가로 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출소 이후에 피해자를 다시 한번 폭행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더해져서 징역 1년이 추가된 상황인데요.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 2차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추가로 이 배상 명령 1,500만 원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